3월 17일 수업이고요. 이제 오늘이 이제 5개월차 마지막 날이에요. 다음 주부터 이제 마지막 개월 진행되는 거고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진행할 내용이 리액트에서 AJAX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입니다. 이미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AJAX라고 하는 기술을 살펴봤었는데요. AJAX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아작스, 아약스 부르는 말은 많아요. 왜냐면 이게 약자거든요. 자, 대단한 그 스킬은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 프론트로 만든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백엔드라고 부르는 백엔드라고 부르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제 이 백엔드는 자바 계열, JSP 내지는 스프링으로 만들 수도 있고, PHP 계열. PHP 같은 경우는 요즘은 라라벨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많이 쓰고요. 그리고 이제 자바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면 보통 이제 노드를 이야기하는데, 이 노드를 가지고 맨 땅에 헤딩하면서 다 만들진 않고요. 익스프레스라고 불리우는 프레임워크를 써요. 우리가 프론트엔드를 자바스크립트를 쓰는데 이 자바스크립트가 활용된 리액트라고 하는 기술을 쓰는 것처럼 백지 상태부터 만들면 힘드니까 뭔가 코딩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기본 틀이 갖춰진 거를 이제 프레임워크라고 해요. 뭘로 만들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제 이러한 그 웹 구동 환경이 있을 때 정작 중요한 거는 데이터이거든요. 회원가입했을 때 그 회원가입 정보가 어딘가에 저장이 되겠죠. 내가 게시글을 쓰면은 글이 어딘가에 저장이 될 거고요. 그런 실질적인 정보가 저장되는 거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오라클로 될 수도 있고 MySQL로 구축할 수도 있고, 요즘은 MySQL 개량판이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마리아DB라고 하는 애도 쓰고요. 지금은 점유율이 많이 없어졌지만 MS SQL이라는 시스템도 사용이 돼요. 결국 여기에 모든 정보가 들어있어요. 회원이라든지 상품 정보 내지는 어떤 결제 정보, 이런 것들이 여기다 들어있어요. 여기 있는 정보를 화면에다 뿌려주고 사용자가 입력한 걸 여기에 저장하는 게 목적인데, 굉장히 애석하게도 프론트엔드는 이 데이터베이스에 직접적으로 접근이 안 돼요. 그래서 백엔드가 프론트엔드한테 뭔가 해주세요 라고 해서 요청을 보냅니다. 이 요청을 URL 형태로 보내는 거고요. 그럼 백엔드는 그걸 받아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처리를 대행해 주는 거예요. 그럼 결과가 오겠죠. 대행을 해요. 결과가 오겠죠. 이 결과를 대체로 JSON 형태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이 하나의 백엔드 주소, 백엔드 프로그램이 있다면은 여기에 접속할 수 있는 게 이제 URL 형태로 접속이 되는데, 이때 URL에 접속하는 방식, get, post, put, delete, 이 네 가지 방식에 따라서 읽기, 조회, 저장, 수정, 삭제, 이렇게 이제 기능이 구별이 돼요. 그럼 이제 하나의 백엔드 프로그램이 자기한테 이제 접속된 방식에 따라서 읽기, 쓰기, 수정, 삭제를 이제 구별을 해서 이 데이터에 대한 핸들링을 수행을 한다는 거죠. 이게 다예요. 그럼 이제 백엔드가 전달해주는 이 JSON 형식은
백엔드 개발자 자기 맘이거든요. 그래서 제이슨 형식은 그때그때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백엔드 개발자가 어떤 형식으로 주는지를 그때 매번 맞춰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자바스크립트 쪽에서 이 요청을 보내는 이 메커니즘을 흔히 이제 AJAX라고 부르고요. 예전에는 XML HTTP 리퀘스트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 클래스를 사용을 했는데 이게 쓰는 방법이 너무 복잡하니까 비교적 최근에 패치라고 하는 기능이 순수 자바스크립트에 생겼어요. 근데 이 중간쯤 시점에서 이제 XML HTTP 리퀘스트의 복잡성을 좀 해소하려고 엑시오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간의 갑론을박이 좀 있었죠. 다소 이제 프로그램의 성능을 좀, 라이브러리는 쓰면 쓸수록 성능은 떨어져요. 왜냐면 계속 겹겹이 포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능을 조금 떨어뜨리면서 엑시오스를 쓸 거냐, 그럼 아니면은 성능 확보를 위해서 순서 자바스크립트 기능을 쓸 거냐,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갑론을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정답은 딱히 없는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는 숙전이 개인 취향의 문제 아닌가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저는 여기서 엑시오스 쪽 손을 들어줬고요. 왜냐면은 이 엑시오스가 이식성이 굉장히 좋아서 노드에서 비슷한 기능 구현할 때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리액트 네이티브라고 해서 그 스마트폰용 앱 만들 때도 코드가 똑같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얘는 그때그때 코드가 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엑시오스 쪽에서 이제 정착을 했습니다. 지금 요거까지는 우리가 예전에 그 자바스크립트에서 살펴봤었던 내용 간략하게 요약한 겁니다. 이 엑시오스가 좀 범용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리액트에서도 이 코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은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고 나면 이 백엔드 시스템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백엔드를 직접 만들 시간은 없으니까 전에 제이슨 서버 라고 하는 애를 설치를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그때 우리가 설치했을 때 버전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갑자기 제이슨 서버가 좀 완성이 덜 된 거를 최신 버전으로 등록해 놓는 바람에 일부러 좀 옛날 버전을 다운그레이드해서 설치하는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그 제이슨 서버 사이트를 들어가 봤더니 이제는 개발자도 인지를 했는지 이거는 지금 알파 버전이다. 보통 우리가 정식 출시하기 직전에를 베타 버전이라고 하잖아요. 베타 버전보다 훨씬 시험적인 버전을 알파 버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배포되는 거는 알파 버전이고 좀 내리다 보니까 버전을 이렇게 안내를 하더라고요. 자, 지금 우리가 설치되어 있는 게 지금 요 버전일 거예요. 요거를 리액트 가동할 때 이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받으신 배포자를 보시면 그 data.json이라는 파일이 같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 파일을 프로젝트 루트에 같이 놓으시고요. src 폴더에 넣는 거 아닙니다. src 폴더 바깥에다 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package.json에서 여기 스타트 명령 뒤에 파이프라인, 오어 할 때 들어가는 파이프라인을 하나 기입하시고 JSON 서버, 그 다음에 watch data.json. 리액트가 기본적으로 포트 번호를 3000번을 쓰기 때문에 제이슨 서버도 기본 포트가 3000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놔두면 포트가 충돌돼요. 그래서 포트를 3001.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설정이 하나가 더 들어가는데 그 설정을 안 내면은 AJAX 연동이 에러가 날 거예요. 그거는 이따가 에러 나는 거 확인한 다음에 그 설정을 추가할게요. 어떤 에러인지 봐야 되니까요. 네, 뒤에서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서 글자 좀 키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스타트 스크립트를 추가적인 내용을 덧붙이고 나서 가동을 하면 얀 스타트라고 하면은 이 명령이 결국은 이거예요. 얀이라는 명령으로 스타트라고 명시하면은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이 명령어들이 일괄 실행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백엔드 시스템도 가동되고 리액트도 가동이 된 거죠. 그래서 3000번으로 기본 페이지가 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출력되는 백엔드 주소 중에 하나에 접속을 해보면 백엔드 시스템도 이렇게 가동이 되고요. 한꺼번에 지금 2개의 프로그램을 가동해 놓고 있는 거다. 자, 그럼 이제 불필요한 파일들 없애고 초기화를 좀 할게요. 자, 프로젝트 생성하신 다음에 컴포넌츠 폴더에서 이전에 만들었었던 메뉴링크 JS 가져왔고요. 자, 그 다음에 5단원 스타일시트 예제 쪽에서 컴포넌츠 폴더에 보시면은 우리 그때 뉴스 목록 화면 만들어 놓은 거 있었어요. 뉴스리스트 JS도 복사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자, 요 스피너 JS라고 하는 건 이따 수업 중에 만들 거예요. 어제 소개해드렸었던 그 라이브러리들은 이제 사용할지 안 할지를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본 프로젝트 생성 스크립트에 설치를 안 해놨었어요. 그래서 예제들마다 따로 설치를 하시는 번거로움이 있었을 텐데 오늘 사용해야 될 라이브러리들은 리액트로 뭐 만든다 그러면 무조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엑시오스 그리고 엑시오스 훅이라고 하는 애하고요. 그 다음에 로다쉬도 여기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따가 요 스피너.js에서 사용할 게 로딩바 뿌릴 때 쓰는 개거든요. 걔도 여기 리액트 로더 스피너라고 해서 기본 스크립트를 통해서 설치할 수 있게끔 미리 준비를 다 해놨기 때문에 오늘은 추가적으로 뭐 설치하실 라이브러리는 없어요.
자, 페이지는 먼저 기본 예제를 보기 위해서 department.js라고 파일 하나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news.js라고 해서 하나 또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app.js에서는 12단원이죠. 일단 메뉴 링크 가져와서 이 두 개 페이지에 이렇게 메뉴 링크 걸고 두 페이지를 이렇게 이제 링크 걸었습니다. 라우팅 처리했죠. 이렇게 해서 이제 페이지 초기화가 두 페이지가 들어간 거 먼저 이제 확인을 했고요. 일단은 AJAX에 대한 기억을 좀 되짚어 보기 위해서 뉴스 목록을 가져오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데이터를 가져와서 화면에 출력하는 것만 먼저 준비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학과 관리를 통해서 입력, 수정, 삭제, 조회, 그 CRUD에 대응되는 4가지 기능을 모두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news.js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 순수하게 엑시오스 라이브러리 순정을 쓸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엑시오스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야겠죠. 데이터를 백엔드한테 데이터를 받아오는 시점은 보통 이제 페이지가 열리자마자 촥 하고 목록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지가 열리자마자 뭔가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유즈 이펙트를 가져와요. 페이지 열리자마자 동작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페이지가 처음 열렸을 때 전달되는 기능은 유즈 이펙트, 여기 콜백 함수 하나 들어가고 두 번째 파라미터가 빈 배열로 설정되면은 이게 이제 페이지 처음 열렸을 때 실행되는 게 이 안에서 구현되는 거죠. 여기서 AJAX로 내용을 땡겨오면 되는데 백엔드한테 받아온 내용을 화면에 출력하려면 상태 변수가 필요하죠. 그래서 상태 변수를 쓰기 위해서 use state 가져옵니다. 여기 괄호 안에 순서는 아무 의미 없어요. 자, 여기서 가져올 내용이 로컬호스트 콜론 3001/news, 이 뉴스 목록이에요. 전에 자바스크립트 할 때도 했던 기억 나시죠? 요거 이제 리액트로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요 내용이 통째로 저장될 상태 값이 하나 필요해요. 자, 그래서 유저 스테이트로요, 뉴스 리스트라는 이름의 상태값을 만들었어요. 이게 AJAX 연동 결과로 받아올 JSON인 거죠. 초기값을 빈 배열로 정의했습니다. 왜냐면은 얘가 데이터가 최상위가 배열이거든요. 자, AJAX 처리는 비동기예요. 모든 AJAX 처리는 비동기예요. 그러니까 백엔드한테 데이터를 받아주세요라고 여기가 백엔드 연동 코드를 구현하면 백엔드와 연동이 끝난 다음에 화면이 출력되는 게 아니라 백엔드와 연동이 되건 말건 화면을 먼저 출력을 해요. 지금 시나리오가 백엔드한테 데이터를 받아서 그 결과를 섹터 함수한테 주고 그게 여기에 반영돼서 이걸 화면에서 출력한다. 이게 시나리오인데 백엔드와 연동이 이루어지건 말건,
즉 요게 되건 말건 일단 얘가 먼저 출력되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요 특성을 이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백엔드와 연동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먼저 출력이 된다는 건 이 뉴스리스트라는 변수에 아무것도 저장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출력하려고 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뉴스리스트를 가지고 보통 출력하면은 뉴스리스트.map 하면서 반복을 돌리잖아요. 이렇게 반복을 돌린다는 거는 이 뉴스리스트에 뭔가 저장돼 있다라는 거를 전제하고서 맵으로 출한 거예요. 근데 얘가 빈 깡통 상태로 실행될 수 있다는 걸 반드시 염두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도 같이 구현을 하셔야 돼요. 조건 하나 더 달아 놓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초기 값을 빈 배열로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맵이라는 이 함수는 배열에 대해서만 호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아무것도 안 넣어놓으면 얘는 초기 상태가 뭐다? undefined. 정의되지 않았으니까. 그럼 undefined 상태로 맵으로 호출하면은 에러 나겠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 이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안 그러면 리액트는 두고두고 고생해요. 내가 쓰고자 하는 변수가 빈 깡통일 수도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일단은 json.string 파일로 뉴스 리스트를 일단 출력을 해볼게요. 자, 지금 제가 여기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넣었으니까 당연히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근데 초기 값을 빈 배열로 놓으면 빈 배열이 나왔죠. 자, 이제 페이지가 처음 열릴 때 AJAX로 데이터를 받아올 겁니다. 그러면 AJAX의 결과를 저장할 변수를 미리 준비하고요. try catch 에러 정보 받고 finally 요거를 기본 세트로 삼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const response는 await axios.get 이렇게 하면서 가져올 백엔드의 주소를 걸면 되죠. 자, 근데 await는 언제만 쓸 수 있다? async라고 하는 키워드가 명시된 함수에서만 쓸 수 있다. 그래서 어저께 use 콜백을 사용할 때는 async 키워드를 여기다 바로 넣었거든요. 이벤트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use 이펙트의 콜백은 async를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use 이펙트 후에 전달되는 콜백 함수에 직접적으로 async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요만큼을 별도의 함수로 묶어야 돼요. 그래서 즉시 실행 함수가 들어갑니다. async 함수 정의하고 얘를 바로 호출할 거예요. 함수를 만들어서 우리 보통 함수 호출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헬로 하고서 가로 열고 닫잖아요. 그러면은 펑션 헬로 이게 만들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게 만들기 귀찮으니까 이름을 없애버리고 여기도 이름을 없애버리고 이 코드를 여기다가 바로 넣자거든요. 근데 대신에 여기 괄호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즉시 실행 함수예요. 이거는 옛날 jQuery에서도 많이 쓰던 문법이에요. 근데 여기를
async 키워드를 붙였을 뿐이고요. 그 다음에 이 펑션 키워드 대신에 화살표 함수로 바꾼 겁니다. 이 상태에서 아까 구현했던 코드를 안에 넣어주는 거죠. 자, 여기 세트예요. 자, 그럼 이제 AJAX의 결과는 이 리스폰스라는 거에 담기는데, 리스폰스.데이터가 우리가 웹브라우저에서 보는 JSON 결과니까 요것만 미리 준비한 변수에 담아주면 되고요. 그게 아니고 연동에 실패했다라고 하면은 콘솔.에러로 에러 메시지 표시하고 알럿 창으로 데이터 요청에 실패했습니다. 뭐 2점 메시지 정도만 출력하죠. 자, 그럼 이 JSON이라고 하는 거에 백엔드한테 받은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여기다가 연결합니다. set use list한테 저 JSON을 주면 백엔드한테 받아온 내용이 이 함수를 통해서 얘한테 세팅될 거고요. 얘는 지금 여기서 화면에 출력되고 있으니까 바로 화면에 반영되겠죠. 네, 그럼 이제 페이지 열리자마자 JSON 이렇게 받아온 게 보여요. 여기까지 확인되면 일단 AJAX 연동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약간의 기교를 부리면 이 상태 변수의 섹터를 호출할 때 여기를 콜백 함수 스타일로 만들면 성능 향상에 좀 더 이점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 화살표가 들어가면 안 되죠. 이 콜백 함수에는 변수 이름은 뭐가 됐건 상관이 없는데 현재 이 상태값 현재 저장되어 있는 상태값이 이 콜백 함수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리턴 한 다음에 이 비포를 받아서 가공을 해도 되고 여기서는 백엔드한테 받아온 내용 JSON을 반환하면 되죠. 그러면 이 콜백 함수 안에서 리턴해주는 애가 얘를 갱신하게 되는 거죠. 이게 속도가 처리 속도가 좀 더 빠르다 그랬습니다. 이거를 화살표 함수로 바꾸면 자, 이걸 화살표 함수로 바꾸면은 한 줄밖에 없으니까 괄호 빼고 리턴 키워드 빼고 펑션 키워드 빼고 파라미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빼도 되겠죠. 이 앞에 있는 변수 이름은 뭐가 됐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파라미터 이름을 상태 변수랑 똑같이 이렇게 맞춰놨었어요. 이렇게. 자, 여기에 약간의 기교를 조금 더 부려볼게요. spinner.js라고 하는 요 컴포넌트를 만들 건데요. 얘가 뭐냐면 리액트 스피너라고 하는 컴포넌트고요. 일단은 컴포넌트는 이렇게 해서 설치하시면 되고 설치는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쓰고 싶은 컴포넌트를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얘를 이런 식으로 속성들을 쭉 이렇게 넣어주면 사이즈, 뭐 색상, 뭐 이렇게 사이즈 넣어주고 약간의 스타일이나 클래스들을 조금 더 넣어주면 이제 로딩바가 나온다예요. 여기 보면은 종류별로 모양하고 주요 속성들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visible true, 그럼 화면에 보이는 거고 visible false 하면 안 보여요. 그래서 뭐 여기 중에 이거 보면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랐습니다.
모양이 좀 업그레이드 됐네요. 저는 이렇게 모양이 많지 않았는데 모양이 되게 많이 업그레이드 됐네요. 자, 요 바라고 하는 애를 사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걸 쓰기 위해서 수업에서는 요걸 썼어요. 이거 블록. 자, 그래서 얘를 컴포넌트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컴포넌트 가져오고요. 이거를 화면에 보여줄지랑 기본 사이즈만 이렇게 파라미터로 정의하고 이 프롭스 파라미터의 기본값 화면 표시는 안 보임, 사이즈는 100x100 그리고 데이터 타입 보여줄지 안 보여줄지 여부는 불린 값이고 필수. 그 다음에 width 8는 숫자인데 필수 아님. 왜냐면 어차피 기본값이 있으면 필수 아니어도 돼요. 자, 얘를 표시하면서 화면에 보여줄지 여부 파라미터로 받았고요. 사이즈도 파라미터로 받았고. 요거는 웹 접근성을 위한 메시지인 것 같고요. 래퍼 스타일. CSS를 조금 더 넣었어요. 포지션 픽시드, Z 인덱스 엄청 앞에 두고 화면 중앙에 배치하게끔 했습니다. 보통 로딩바는 화면 중앙에서 움직이잖아요. 그 래퍼 클래스를 이제 블록 래퍼라고 이제 CSS 클래스 이름 하나 넣어줬는데 이 클래스를 사용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만들어서 얘를 컴포넌트화 시킨 다음에 이제 다시 뉴스 쪽에서 임포트를 할게요. 임포트 스피너. 자, 얘를 이제 여기서 스피너에 visible true 라고 해주면 화면에 이렇게 나옵니다. 스타일시트로 화면 중앙에 오게끔 했잖아요. 지금 텍스트가 옆으로 너무 길어갖고 중앙을 좀 못 잡고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여질 이 비지블이라는 요 변수만 조절해주면은 화면에 보이고 안 보이고가 세팅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AJAX가 데이터를 로딩 중인지 의미하는 상태값을 하나 만들었고요. set 로딩이죠. 페이지 열리면 AJAX 호출하기 전에 이 로딩 값을 true로 합니다. 그럼 로딩바가 화면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AJAX 처리가 끝나면 로딩 값을 fails로 바꿉니다. 그럼 백엔드와 연동 끝나면 이제 화면에서 사라지겠죠. 이제 이 상태 값을 여기다가 걸어주면 됩니다. 여기 상태값 이름을 제가 로딩이라고 해놨네요. 여기 변수 이름을 로딩이라고 바꿔줘야겠죠. 자, 지금은 우리가 그 백엔드도 이 컴퓨터에 있고 프론트도 이 컴퓨터에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통신을 할 게 없잖아요. 같은 컴퓨터에서 도는 거니까. 그래서 로딩바가 오히려 좀 거슬려요. 왜냐면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나는 거라. 이렇게요. 근데 이게 완성하고 나서 이제 실제 시스템으로 업로드하고 나면은 그 시간 대비 좀 벌어지니까 로딩바가 있는 게 좀 그때는 자연스러울 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방정맞아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요거 뉴스리스트라는 걸 출력하게끔 했는데요. 우리가 예전에 뉴스리스트에 대한 컴포넌트를 반응형까지 다 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때 이 뉴스라는 프롭스로 백 데이터를 넣어주면은 얘가 컨텐츠를 다 출력하게끔 미리 해놨습니다. 이 안에서 반복문도 다 하게끔 해놨고요. 그래서 일단
이 news.js에서 요게 출력되는 게 잘 확인이 되면 컴포넌트에서 import news list 가져오시고요. 이것 때문에 그때 이거 그 CSS 단원에서 미리 만들어 놨거든요. 얘 날리시고 뉴스 리스트에 뉴스라는 이름으로 백엔드한테 받아온 데이터를 넣어주세요. 백엔드한테 받아온 데이터는 여기서 상태값에 갱신이 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오늘 여기 학원 인터넷 속도가 좀 느린 것 같아요. 아까 제가 프로젝트 생성할 때 보니까 좀 느리더라고요. 이미지를 받아오다 마네요. 이렇게 백엔드 데이터가 출력이 되죠. 이게 연동이 돼서 모든 형태의 목록형 페이지, 상품 목록, 리뷰 목록, 뭐 공지 목록 이런 것들은 다 이 메커니즘으로 구현이 돼요. 자, 일단 1교시는 요거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내용 넘어가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 질문 주신 거, 이제 컴포넌트에 프롭스를 안 주면은 어떻게 하느냐. 자, 얘한테 이제 사용을 하는데, 뉴스 리스트라고만 하고 그냥 끝내버리면, 얘는 컴포넌트에서 프롭스를 받도록 했는데 안 줬으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요? undefined가 되죠. 그러면 이제 얘를 막상 사용하는 데서 보면은 undefined 안에 정의되지 않았으니까 이 안에 맵이라는 메소드가 있을 리가 없어요. 왜냐면 맵을 쓰려면 얘가 반드시 배열이라는 전제가 돼야 돼요. 근데 undefined잖아요. 그럼 여기서 에러 나는 거죠. 해결책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 뉴스에 대한 기본값을 정의한다. 아니면 여기서 뉴스가 있을 때만 처리하게끔 조건절을 추가한다.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해요. AND라고 하는 연산은 전체가 true여야만 결과가 true예요. 그러니까 true and mo라고 되면은 앞에 게 참이기 때문에 뒤에 거를 확인해야 결과가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어요. 근데 false and mo라고 하면은 이미 앞에 게 거짓이기 때문에 뒤에는 볼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결과는 거짓이니까. 그래서 and 연산으로 묶으면 앞에 게 존재하면 뒤에 걸 봐요. 근데 앞에 게 없으면 뒤에 걸 안 봐요. 그래서 이게 리액트에서 이렇게 표기하는 게 if news가 있다면 news.map을 돌려라 라는 의미가 이렇게 표기가 돼요. 리액트 표기법이에요. 이거 되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수강 다 하신 분들도 마지막에 가서 제일 헷갈린 게 뭐예요? 라고 하면 요런 문법적인 부분이 제일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그 AJAX 연동할 때요. 여기에 이렇게 백엔드의 전체 주소를 걸었는데 배포해드린 실습 자료에는 이 앞에 주소가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를 못 찾아요. 프론트가 백엔드를 못 찾아요. 왜냐면은 슬래시 뉴스라고만 하면은 이거는 우리 집이란 뜻이거든요. 우리 뉴스. 이미지 주소 찾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지금은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여기
주소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기를 슬래시 뉴스까지만 하면은 같은 사이트 앞에서 앞에 이 부분을 생략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지금 분명히 백엔드는 멀쩡히 다른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HTML 작업을 만약에 해보셨다면, 뭐 회사 같은 데서 이제 HTML 페이지 작업을 해보셨다면은, 이거를 실제 사이트에 올리기 위해서 아마 FTP라는 걸로 업로드를 해보셨을 거예요. 이제, FTP라고 하는 걸로 HTML 파일을 이제 업로드를 하죠. 그래서 a.html 이라고 업로드를 하면은 아마 이 페이지에 접근하기 위해서 뭐 http 예를 들면은 megaIT a.html 이라는 주소로 접근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원리가 이 FTP로 업로드되는 폴더를 백엔드가 감싸고 있어요. 백엔드가 여기를 감싸고 있어요. 이 백엔드의 주소가 http megaIT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백엔드가 이제 있기 때문에 HTML을 백엔드를 통해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HTML이건 아니면은 뭐 지금 우리가 만든 CSS건 뭐 자바스크립트건 이미지건 아니면 우리가 만들고 있는 리액트 프론트 프로그램이건 웹브라우저로 접속을 다이렉트로는 죽었다 깨도 못해요. 방법이 없어요. 1도 없어요. 진짜 아예 없어요. 반드시 백엔드 안에 소속이 돼야 돼요. 왜냐면 http 주소 megaIT.com 이라고 불리우는 이 주소는 오직 백엔드만 가질 수 있어요. 프론트는 이런 주소를 못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파일을 이제 백엔드랑 맞물려 있는 FTP에 업로드해서 이제 브라우저를 통해 접근하는 거예요. 옛날 방식의 웹사이트 개발 방식은요, 이렇게 하나의 백엔드가 가동되고 있으면은 작업된 HTML이나 프론트들을 이 안에 이렇게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프론트가 호출하기 위한 AJAX 백엔드 주소도 뉴스가 되는 거고, 이 프론트의 주소도 http megaIT.com 이 안에 소속되는 거잖아요. 슬래시 뭐 이렇게 가잖아요. 이런 상황일 때 같은 사이트 안에 소속되어 있는 거니까 여기에 접근할 때 앞부분을 생략할 수 있는 거예요. HTML에서 이미지 쓸 때 같은 사이트에 있는 이미지는 앞부분 생략하고 써도 되잖아요. 근데 다른 사이트에 있는 이미지 참 끌어올 때는 전체 주소 다 써줘야 되죠.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프론트엔드라고 하는 개발 개념이 확립이 되고 나서 리액트로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들면은 http localhost 이렇게 접속을 하죠. 이 말인즉슨 리액트로 프로젝트를 만들면은 리액트를 가동할 수 있는 전용 백엔드가 같이 우리 컴퓨터에 설치가 돼요. 이 안에서 내가 만든 리액트 웹페이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리액트 전용으로만 배포되는
단위 백엔드이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이제 데이터를 돌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이슨 서버로 별도의 백엔드를 또 가동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포트가 3000번에서 도는 거고 얘는 로컬호스트 콜론 3001로 가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얘는 네이버고 얘는 다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혀 다른 사이트에서 돌고 있는 거예요. 프론트가 다른 사이트에 있는 제이슨을 AJAX로 끌고 오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은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이게 프론트에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백엔드에서 이거를 강제로 막는 것도 아니고요. 웹브라우저 따면서 차단을 해요. 보안 때문에 다른 사이트의 컨텐츠를 끌어오지 못하도록 AJAX 기술로 다른 사이트의 데이터를 끌어오지 못하도록 차단을 해요. 이걸 CORS 제약이라고 합니다. 보안 때문에 이런 거예요. 이게 되는 경우는 백엔드 쪽에서 외부에서의 데이터 요청을 허가하겠다라는 코드를 직접 넣어줘야 돼요. 백엔드 구현을 할 때. 근데 대부분 우리 회사 홈페이지 데이터를 다른 애들이 끌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코드를 안 넣어줘요. 우리가 전에 제이슨 서버 최신 버전 깔았다가 부랴부랴 낮은 버전으로 바꿔 깔았던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낮은 버전은 이 코드, 허가 코드가 들어가 있는데 최신 버전은 이게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자, 다시요. 네. 우리 사이트에요. 최종적으로 완성을 했다고 칠게요. 프론트를 만들어요. 프론트엔드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 프론트엔드 완성품은 반드시 백엔드 안에 포함이 안 되면은 동작을 못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 사이트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백엔드가 있을 거고요. 백엔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사이트. 다른 시스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이슨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접근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우리 회사 백엔드가 갖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한테 이렇게 AJAX는 되겠죠. 같은 사이트니까 앞에 주소가 같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하나 더. 백엔드 자체적으로는 사이트 구별 안 가리고 퍼오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궁극적인 개발 형태는 이거예요. 프론트엔드가 우리 백엔드 호출하고 이 백엔드가 남의 사이트 백엔드 호출하고. 이게 궁극적 형태예요. 이런 역할을 하는 이 중간 다리의 백엔드를 프록시라고 해요. 이게 궁극적인 형태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그 주장이긴 한데 백엔드 개발자가 리액트나 뭐 이런 거 못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그게 주가 아니니까. 근데 프론트 개발하시는 분들이 백엔드를 경험을 안 해보면은 사실 전체 구조를 몰라서 되게 많이 헤매요. 왜냐면 이게 프론트엔드, 백엔드가 명확히 나눠진 게 아니라 기술의 탄생 순서를 보면 기술이 이제 이 세상에 나타난 그 순서를 보면은
처음에 HTML, 그 다음에 CSS, 자바스크립트라는 기술이 세상에 등장한 이후에 그 다음에 등장한 순서는 이제 CGI라고 하는 기술이에요. 이거는 저도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활성화되어 있던 백엔드 기술이에요. C 언어로 만들었대요. 난이도가 진짜 범접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얘를 좀 쉽게 하려고 나온 게 자바 서블릿이라고 하는 기술이고요. 얘는 순수 자바를 써요. 얘도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를 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다음 세대 기술이 ASP와 PHP라고 하는 기술이에요. 이때부터가 우리나라가 이제 그 닷컴 열풍 같은 게 많이 불었던 2000년도 초예요. 2001년도, 2002년도 그때요. 제가 이때 시작을 했거든요. 되게 쉬웠어요. 그래서 진짜 웹 개발자들이 진짜 양산이 돼요. 그래서 웹 개발자들 몸값이 되게 많이 떨어졌어요. 저도 그냥 카더라만 들었던 건데 제가 대학교 딱 입학했을 때 2001년도 시절에요. HTML만 할 수 있어도 그때 수준으로 연봉이 4천이 넘었대요. 근데 갑자기 몇 년 사이에 이 기술이 나오고 나서 웹 개발자들 초봉이 2천대 초반까지 떨어져요. 갑자기 쉬워지니까 너나 할 거 없이 다 이걸 했거든요. 어쨌건 얘네가 이제 활성화가 된 다음에 자바가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가요. 그래서 자바가 이거를 따라잡으려고 JSP라고 하는 기술을 내놔요. 예상외로 대박을 쳤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부터 각자 JSP가 나중에 스프링이라고 하는 걸로 업그레이드를 하고요. ASP는 ASP 단넷이라는 걸로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좀 망하고요. PHP는 라라벨이라는 걸로 업그레이드를 해요. 그리고 이때쯤에 AJAX라고 하는 기술이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Node.js라는 게 나와요. 익스프레스죠. 얘가 나오기 전까지 자바스크립트는 프로그래밍 언어 축에도 못 꼈어요.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때가 한 2015년 정도, 2010년 정도 됐을 거예요. 이때까지 자바스크립트 한다 그러면 진짜 쪽팔려 했다니까요. 어디 프로그래밍 언어 같지도 않은 걸 갖고 하고 있어 막 그러면서 개발자 축에도 못 끼는 거였어요. 자바스크립트는. 근데 Node.js가 나오고 나니까 좀 많이 옛날하고 달라졌는데 그러면서 이때부터 자바스크립트가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한 거지. 이게 한 2015년 정도 돼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리액트죠. 기술이 나중에 나올수록 이전 기술에서 뭐가 좀 불편하고 답답했기 때문에 그걸 개선한 거예요. 웬만해서는 지금 이것들이 다 백엔드 기술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사실 여기까지는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얘네들이 백엔드가 아니라 풀스택이에요. 다 원래는. 이쪽 옛날 개발자들하고 Node.js까지만 해도 전부 다 풀스택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웹 개발 하시던 분들은 요즘 리액트 나오고 나서 프론트엔드, 백엔드 개발 이렇게 나눈 다음에 나중에 이제 풀스택 개발자라는 용어가 나왔잖아요. 그걸 되게 어이없어 했어요. 왜냐면 옛날에 그냥 혼자 다 했는데 왜 굳이 나눴다가 다시 합치고 난리야?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진짜 그런 분위기예요, 다. 그래서 얘네들이 항상 말하는 게 다들 지들이 쉽대요. 쉽고 빠르대요. 근데 뭐가 쉽고 빠른지 얘기를 안 해줘요. 앞에 어마어마한 게 숨겨져 있어요.
이전 기술을 모두 알고 있다면 그것 대비 공부하기 쉽고 빠르다요. 진짜예요, 이게. 그래서 진입장벽이 높은 거예요. 왜냐면 옛날 개념들을 다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설명해요. 지금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백엔드는 전부 다 시스템이 이랬어요. 뭐 ASP건, PHP건, 자바, JSP 기술이건, 아니면 노드, 익스프레스건, 백엔드를 만들면 여기에 방 한 켠을 내줘서 프론트를 탑재시켰어요. 그래서 같은 사이트 안에서 제이슨도 만들고 그 다음에 프론트도 만들어서 얘네끼리 통신을 하게 했어요. 이것까지는 아무런 제약이 없었어요. AJAX를 쓰는 데 있어서. 근데 갑자기 리액트라는 게 등장을 하더니 독립을 한 거예요. 다른 사이트로. 이렇게 독립을 한 거예요. 프론트엔드만 따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다른 사이트가 아니라 원래 우리 사이트에 있던 원래 본가인 거죠. 이거는 독립한 거고요. 본가에 살 때는 본가에 있던 화장실 안 쉽게 왔다 갔다 했는데 독립후가 나서 본가에 있는 화장실에 가려고 그러니까 차 없으면 못 가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차를 한 대 마련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라? 백엔드 또 해야 되는 애가 되는 거죠. 자, 아까 제가 리액트를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하면 리액트 전용 백엔드가 내 컴퓨터에 탑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매우 다행스럽게 리액트를 가동하기 위한 그 자동 탑재되는 백엔드는 본가에 갈 수 있는 이 차를 처음부터 갖고 있어요. 이제 주차장에 있는 이 차를 끄집어낼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이슨 서버 안에 얘가 제이슨 서버는 남의 집에서 우리 집으로 오는 손님 안 맞겠다 인 건데 거의 모든 백엔드는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다 차단돼요. 그래서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패키지.json에요. 설정을 하나 추가합니다. 아무데나 넣으셔도 돼요. 원뎁스에만 들어가면 돼요. 아무데나 넣으셔도 돼요. 프록시 콜론 한 다음에 백엔드 주소를 주세요. 그러면 이제 AJAX로 요청되는 우리 집 주소, 우리 집 자원을 여기로 토스해요. 그러니까 AJAX로 요청할 때 슬래시 뉴스라고 하면은 이거는 누가 봐도 우리 사이트 안에 있는 뉴스라는 컨텐츠잖아요. 이 앞에다가 이 주소를 자동으로 붙여줘요. 그리고 리액트가 내장하고 있는 백엔드가 얘한테 요청을 대신 보내기 때문에 CORS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자, 그래서 이제 요 프록시 설정을 주고 나면 백엔드 요청할 때 슬래시 뉴스까지만 넣으시면 돼요. 그럼 AJAX 요청할 때 슬래시 뉴스라고 하면은 패키지.json에 있는 요 프록시 값이 자동으로 붙어요. 이때는 프론트엔드가 AJAX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백엔드한테 내가 갖고 있는 우리 그 간이 백엔드한테 얘한테 JSON 좀 받아다 줘라고 대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프록시 설정 바꾸고 하시면 재가동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받아오는 게 가능해지고요. 우리가 처음에 기본 자바스크립트를 할 땐 좀 전에 이런 프록시 설정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이슨 서버를 강제로 낮은 버전으로 다운그레이드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프록시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이슨 서버 최신 버전을 써도 상관이 없어요. 자, 요번에는 이제 디파트먼트라고 하는 백엔드를 요청을 할 겁니다. 네, 아까 했던 것보다 더 간단한 백엔드인데요. 이걸 통해서 읽기, 쓰기, 수정, 삭제를 다 해볼 거예요. 자, 일단은 읽기 과정만 먼저 재현을 해볼게요. 아까 예제를 그대로 재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즈 스테이트랑 유즈 이펙트, 조금 전에 하셨던 뉴스 예제를 그대로 옮겨온다고 생각하세요. 제공해드린 완성 코드 보지 마시고 뉴스 예제를 내가 참고해서 이거를 재현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해보세요. 실무 가면은 완성 코드 안 주잖아요. 하나 만들어 놓은 샘플을 응용해서 계속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엑시오스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로딩 컴포넌트 가져옵니다. 잠시만요. 자, 아까 폴더 정리를 좀 해갖고 수업 예제랑 맞출게요. 오케이, 디파트먼트. 자, 그 다음에 이제 AJAX가 로딩 중인지 의미하는 상태값이 있었어야 됐고요. 그 다음에 화면에 표시할 제이슨 콘텐츠가 있었어야 됐죠. 자, 이게 좀 전에 우리가 했었던 뉴스 예제예요. 유즈 스테이트, 유즈 이펙트, 엑시오스 똑같이 가져왔고요. 스피너 가져왔고요. 요거는 화면 출력용 컴포넌트였으니까 얘는 지금 뺄게요. 자, 그 다음에 순서는 좀 바뀌었지만 로딩 중인지 확인하기 위한 상태값 있고, 그 다음에 백엔드한테 받아온 데이터 있고요. 변수 이름은 주제에 맞게 좀 바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즈 이펙트를 써서 데이터를 처음이랑 똑같이 받아오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코드 그대로 재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이 코드를 그대로 재사용하셔도 돼요. 이렇게 붙여놓고 대신에 여기 백엔드 주소가 바뀌어야죠. 그리고 변수를 디파트먼트라고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 set use list 대신에 set department가 바뀌어야 되고, 요 변수 이름은 사실 뭐가 되건 상관없어요. AAA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상태 변수를 이걸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헷갈리니까 그냥 변수 이름 똑같이 맞추는 거고요. 그러면 기존의 상태 변수가 여기로 들어오고, 지금 여기 함수예요. 그리고 백엔드에서 AJAX가 처리된 결과가 요 제이슨에 담겼죠. 이게 지금 리턴 되는 거죠.
리턴되는 값은 set 디파트먼트한테 갔으니까 요로 가는 거고 얘가 이걸 바꿔치기 하는 거고요. 그럼 얘는 도대체 여기 왜 들어갔느냐? 필요하다면 기존 값을 가공해서 리턴할 때 쓰라라고 이렇게 주는 거지. 지금 얘는 아무 쓸모 없어요, 지금. 그리고 아까 이제 질문 주셨던 거랑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만약에 다음 로직을 구현을 해놓으면 요 제이슨이 여기에서 리턴 되면은 여기로 세팅이 되잖아요. 그럼 요 값을 바꾼다 그랬죠. 그럼 이제 요 값을 내가 출력해 봐야지 하고서 아마 여기다가 이걸 디파트먼트로 출력을 하셨을 거예요. 저 상태 변수를. 근데 요 처리 자체가 비동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말은 얘가 일로 이제 출발합니다. 출발하는 게 도착하기도 전에 벌써 코드는 넘어가요. 아직 전달되는 게 여기밖에 안 왔는데 프로그램은 넘어가요. 그럼 여기 출력하는 건 아까 옛날 값 그냥 출력하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도착하는데 만약에 5분이 걸린다고 쳐요. 실제로 5분은 아니겠지만. 근데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시간은 0.0001초 만에 넘어가 버려요. 이 처리가 마저 끝나기도 전에 넘어가 버려요. 저는 반드시 이 값이 변경됐을 때 이걸 쓰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유즈 이펙트로 함수 하나 또 정의하고 두 번째 파라미터 얘를 모니터링 하는 거죠. 그럼 이 변수가 변경됐을 때 여기가 실행되니까 여기서 console.log에 디파트먼트를 하면은 이 처리가 끝난 다음에 여기가 호출될 거예요. 리액트가 흐름이 일반적으로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훅은 다 외우셔야 돼요. 이거 원리를 알려면 리액트 원본 소스를 까봐야 되는데 뭐 비행기 타고 페이스북까지 쫓아가서 원본 소스 보여주세요라고 할 수 없잖아요. 물론 깃허브에 공개되어 있긴 합니다만 말이 그렇다는 거죠. 모든 프레임워크, 모든 그 상위 코드는 다 외우셔야 돼요. 혹시 jQuery 써보신 경험이 있으시면 jQuery 원본 소스 까갖고 내부 원리 보신 적 있으세요? 전 없거든요. 그냥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더라고 그냥 외운 거죠, 그냥. 암기예요, 이거는. 이해가 아니에요. 자,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이전 예제를 활용해서 데이터만 바꿔치기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디파트먼트라고 하는 저 상태 변수가 요거거든요. 숫자, 문자열, 분릿 이런 단일 변수는 이렇게 출력하면 돼요. 하지만 이렇게 제이슨이 섞여 있는 복잡한 애는 그냥은 출력 못하고 자바스크립트 기본 API예요. json.stringify라고 하는 형태로 이렇게 넣어줘야 출력이 돼요. 이게 제이슨 데이터를 문자열로 바꿔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놓으시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조금 전에 보셨어요? 자, 새로 고침 해볼게요. 재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아까는 조금 시간차가 있었는데 지금 너무 빠르네요. 잘 보세요. 제가 시간을 늘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이 디파트먼트의 기본값을 배열로 해놨죠. 빈 배열. 일단은 얘가 먼저 출력이 돼요. 화면에. 그 다음에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얘가 가동이 되면은 이 값이 안이 채워진 걸로 바뀌어요. 그래서 화면에 일단 이게 먼저 보였다가 실제 제이슨 데이터로 바뀔 거예요. 출력이 2번 된다는 거예요. 그쵸? 이 사이의 시간차예요. 그래서 코드가 순서대로 실행이 안 돼요.
저 사이에 시간차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실행이 순서대로 진행되지 않아요. 그래서 코드가 실행되는 시점을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 훅이에요. 유지 이펙트. 그래서 유지 이펙트의 흐름을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리액트가 어려운 게 저 시간차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자, 요 메서드가 스펠링이 좀 잘 안 외워지긴 해요. 그래서 요 메서드만 제가 일단은 톡방에 요거 한 줄만 올려드릴 테니까 일단은 실습 코드 무시하시고 조금 전에 완성하신 거 토대로 해서 딱 이렇게 동일하게 데이터만 바꿔치기 해서 재현을 해보세요. 자, 지금이 4시 15분이니까요. 4시 45분쯤에 시작할게요. 오늘은 시간 딱딱 안 끊어줘도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말씀드린 시간 됐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데이터 불러오는 것까지 했고요. 간단한 거 하나만 뭐 지금 같이 넣어볼까요? 여기 스피너를 아까 임포트를 해놓고 사용을 안 했는데 지금 유즈 이펙트 안에서 AJAX가 로딩 중인지 여부는 지금 여기 위쪽이랑 아래쪽에서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피너를 코드 아무 데서나 넣어준 다음에 로딩은 로딩이라고 넣어주면 이제 데이터 불러올 때 잠깐 로딩바가 이렇게 나왔다 사라지는 요게 이제 되니까 요거 한 줄만 뭐 지금 가볍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일반적인 웹 프로그램은요, 프로그램 하나라고 이제 부를 수 있으려면은 CRUD를 모두 충족을 해줘야 돼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구현한 거는 R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제 나머지 세 개를 이제 덧붙여 볼 거예요. 이거를 이제 덧붙이기 위해서 패턴이 이제 어떻게 나눠지냐면 첫 번째 패턴은 기능별로 페이지를 분리하는 게 있고요. 페이지가 읽기 페이지, 쓰기 페이지, 수정 페이지, 삭제 페이지 다 나눠지는 경우가 있고 한 페이지 안에서 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 페이지 안에서 다 하는 경우는 그 리뷰 쓰는 거 같은 거 보시면 돼요. 리뷰 같은 거 보면 댓글 같은 거요. 작성 화면이 이렇게 있고 저장 버튼 있죠. 그리고 밑에 리뷰 목록들이 쭉 이렇게 나열이 되고요. 각각의 목록에 수정 버튼이랑 삭제 버튼이 같이 있죠. 자, 요런 유형을 떠올리시면 돼요. 자, 일단은 이 json.string 파일을 출력하는 부분, 이 부분을요, 일단 목록이니까 테이블로 꾸며보죠. 자, 테이블 이렇게 간단히 놓고요. 수정하고 삭제는 아직 안 들어갈 건데, 나중에를 대비해서 미리 칸만 넣어놨어요. 그리고 tbody 들어가고 이 디파트먼트가 없을 때를 대비하는 코드를 넣어줘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디파트먼트가 있고 맵으로 디파트먼트.맵으로 돌려라. 이게 첫 번째 패턴이고요. 아예 좀 더 디테일하게 디파트먼트.length 배열이니까 배열의 길이를 측정할 수 있죠. 숫자를 조건으로 쓰면 0이면 거짓이고 0이 아닌 나머지는 참이에요. 그러니까 길이가 0일 때는 여기를 실행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여기를 실행해라.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괄호는 길이가 0일 때니까 디파트먼트라고 하는 이 상태 변수에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tr로 콜스판 5
이것도 웃긴 게요. 이렇게 하면 에러예요. S가 대문자더라고요. 자, 이때는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라고 하고, 이때는 검색 결과가 있으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department.map으로 반복을 돌리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return, 여기는 일단은 수정 버튼이랑 삭제 버튼이 들어갈 거예요. 자, 수정하고 삭제는 일단 좀 나중에 구현하기로 하고요. 자, 잠깐만 제가 코드를 백업을 했는데요. 일단 코드를 다 되돌릴게요. 스피너까지 넣어놓고. 일단 여기서 한번 단계를 끊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자료를 따로 배포하긴 했지만 여기를 일단 스텝 1이라고 따로 저장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복사해 놓은 거를 다시 적용을 해서 이렇게 표 나오게끔 해서요. 자, 그럼 이제 테이블이 구현이 됐죠? 자, 코드를 제가 아주 들쭉날쭉했더니 재가동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리턴 괄호, 디파트먼트 맵 괄호, 그 다음에 요 소괄호 한번 닫아줘야 되고, 얘는 여기 있는 괄호. 괄호가 되게 헷갈려요. 얘가 여기 리턴, 얘랑 얘랑 짝이고요. 얘랑 얘랑 짝이죠. 그러면 맵에서 열린 얘랑 얘가 짝인 거고, 얘는 얘가 짝인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중괄호는 얘랑 짝인 거고요. 그러니까 리액트 공부하신 분들 후기가 다 똑같아요. 이 괄호 엄청 헷갈린다고. 이건 저도 아직도 헷갈려요. 자, 일단 표로 구성했으니까 이렇게 표 테이블이 묶어졌겠죠. 자, 얘를 스텝 2라고 저장할게요. 자, 이제 이 테이블 위에 입력 폼을 하나 구성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학과 번호는 일련 번호잖아요. 대부분의 백엔드들이 일련 번호는 데이터가 저장될 때 자동으로 생성을 해줘요. 그리고 제이슨 서버도 일련 번호는 자동으로 생성을 해줘요. 왜 우리가 쇼핑몰에서 상품 주문할 때 주문 번호를 고객한테 입력받진 않잖아요. 대부분의 일련 번호는 백엔드가 알아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입력할 거는 학과 이름과 학과 위치, 요거 두 개만 입력받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자리에요, 입력 폼을 추가하겠습니다. 인풋 타입의 네임은 dname, 록은 록 해서 이제 서브밋 저장 버튼 있고요. 폼 태그니까 온 서브밋 이벤트 들어가야죠.
그래서 on 서브밋이 발생됐을 때 호출될 on 데이터 add submit이라는 함수를 정의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이 데이터 추가가 발생했을 그 서브밋 버튼이 눌러졌을 때에 대한 이벤트를 정의한다. 그럼 이 입력 폼에서 서브밋이 눌러졌을 때 여기가 실행되겠죠? 링크에 대한 클릭 이벤트 혹은 폼 태그에 대한 서브밋 이벤트는 페이지를 강제로 이동시키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첫 줄에 prevent default 걸고 시작하셔야 돼요. 자바스크립트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죠? 자, 이제 이벤트가 발생한 폼 자신을 가져옵니다. current 타겟이 이 폼 태그 자체죠. 그러면 안에 들어있는 인풋 태그는 어떻게 하느냐? 인풋 태그는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 폼 태그가 current 타겟을 통해서 폼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폼, 요 객체, 얘가 만약에 K면은 여기도 K예요. 인풋 태그의 네임 속성. 이거는 리액트뿐만이 아니라 기본 자바스크립트도 이래요. 그러면은 폼.dName이라고 하면은 얘잖아요. 여기에 입력값 밸류로 접근하면 되죠. 이거를 별도의 변수에다 복사하시면 돼요. 자, 유즈 콜백이 지금 임포트가 안 돼 있네요. 유즈 콜백 임포트. 자, 그럼 여기에 폼 태그가 들어간 거죠. 서브밋 버튼 있고요. 자, 이 제이슨 서버의 특징이요. 일련 번호 아이디 체계는 스스로 만들어주니까 나머지 것들 요 두 가지 변수만 파라미터로 해서 포스트 방식으로 전송해주면은 여기 하나를 추가를 해줘요. 그러니까 요 백엔드 데이터 요 형식에 맞춰주면 돼요. 그래서 포스트 방식으로 dName이라는 이름의 변수와 log이라는 이름의 변수를 보내주면 되는데 그때 보내주는 값을 사용자가 입력한 값으로 하겠다는 거죠. 자, 이제 AJAX로 데이터 전송할게요. AJAX를 통한 데이터 저장 요청입니다. 즉 포스트 전송이죠. 자, 즉시 실행 함수 하나 정의하고요. 여기서도 AJAX 로딩 시작을 알리고요. 그 다음에 AJAX의 결과를 저장할 변수를 넣어줘요. 왜냐면 포스트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면요, 이 제이슨 서버가 저장된 데이터가 이겁니다 라고 해서 실제로 요거 한 번을 보여줘요. 무슨 말이냐면, 자, 예전에 우리가 썬더 클라이언트라는 거 만든 적이 있죠. 그때도 테스트를 썼는데 포스트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을 하고요. 앞에 붙어있는 이게 로컬호스트라고 했었어요. 디파트먼트한테 포스트 방식으로 전달하고 이제 폼 인코드라는 방식, 이게 포스트 전송이에요. 내가 전송하고 싶은 이름과 값을 세팅해주면 이렇게 해서 샌드를 누르면 폼 인코드가 아닌가 봐요. 잠시만요. 폼인가?
폼 필드. dname은 얘가 한글이 안 써져요. 리액트 스터디. 그 다음에 록은 201. 데이터가 계속 추가되고는 있는데 잠시만요. 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지금 이 변수들을 못 받고 있어요. 이게 지금 썬더컬러한테 얘가 지금 뭐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두 개 다 보내볼게요. dname은 hello, 록은 world. 이거네요. 폼 인코드. 아까 여기 체크가 안 돼 있었나봐요. 여기에 이렇게 변수를 보내면 이 데이터가 새로 저장되고 206번으로 생성됐다라고 해서 저장된 데이터 한 번을 보여줘요. 배열이 아니라면 조심하세요. 실제로 백엔드 보면은 206번 데이터가 생성이 되어 있는 거죠. 보낸 걸로. 보통의 백엔드는 이때 이 사용하는 변수 이름을 어떤 걸로 써주세요라고 백엔드 단에서 정의를 해요. 그래서 근데 제이슨 서버는 그냥 보내면 보내는 족족들이 다 받아요. ABCD라고 이렇게 변수를 보냈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가 보내주는 대로 족족들이 다 받아서 다 저장을 해요. 이렇게. 근데 이런 거를 이렇게 보낸다고 한들 그러면 이 전체를 다시 프론트가 받아올 거 아니에요. 자, 화면은 다시 수업용으로 돌리겠습니다. 실제로 data.json 보면 이렇게 저장이 돼 있어요. 자, 아까 잘못됐던 거는 지울게요. 자, 이렇게 해놓은들 지금 이렇게 다른 데이터가 이렇게 저장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코딩해 놓기로는 id와 dname과 록만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어차피 얘네들은 있으나 마나한 거잖아요. 출력 안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출력되는 형식에 맞춰서 백엔드한테 전송을 해줘야 되는 거죠. 추가된 거 들어왔죠? 자, 그럼 이제 백엔드한테 저장시킬 거를 어떻게 코딩하느냐. try catch finally 기본 패턴 준비하고요. finally에서는 별거 없죠? ajax 처리만 끝내주면 돼요. 로딩만 닫아주면 되고요. const response는 await axios post 전송이니까 post department 포스트 전송이고요. 주소 적어주고. 그러면은 백엔드한테 저장시킬 요 데이터들은 어떻게 하느냐. 뒤에 제이슨 여세요. 자, dname은 이거는 백엔드한테 저장시킬 변수 이름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제가 뭐 테스트는 위에서 받은 입력값 요거 있죠. 요건 단순히 변수 이름이에요. dname. 나이스는 록, 리는 뭐 1, 2, 3, kh는 4, 5, 6 이렇게 전송을 했다. 입력하고 저장 눌러요. 그러면은 입력한 값 두 개는 테스트와 나이스라는 이름으로 전송이 됐을 거고 얘네들이 추가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백엔드는 프론트가 보낸 그대로 저장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저장하고 싶은 형식을 맞춰주면 되는데
출력을 요것만 나게끔 했으니까 나머지는 무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맞춰주는 거죠. 지금 뒤에 나와 있는 dname과 log은 단지 입력값의 이름을 dname과 log이라는 변수에 받아서 그래요. A, B로 받았으면 여기도 A고 B겠죠. 근데 변수 이름이 너무 많아지면 헷갈리니까 주로 백엔드한테 보낼 백엔드가 생성할 제이슨 이름과 변수 이름을 맞춰요. 그리고 이 변수 이름과 인풋 태그 네임을 맞춰요. 헷갈리지 말라고. 자,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해 주세요라고 하면 백엔드가 다음과 같이 저장됐습니다라고 해서 id 값을 포함해서 이렇게 보내준다고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response.data로 받으면 돼요. 그러면 요 내용이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테스트하면서 생성된 이상한 내용들을 좀 지우겠습니다. 자, 백엔드 데이터는 요걸로 지금 깔끔하게 정리된 상태고요. 그러면 프론트엔드도 딱 그 세 개만 보여주는 상태죠. 111, 2 이렇게 저장할게요. 자, 뭔가 지금 돌아가긴 했어요. 백엔드는 분명히 저장을 했어요. 근데 화면에는 안 바뀌어요. 왜냐면 우리가 처음에 페이지가 처음 열렸을 때 백엔드한테 데이터를 받아왔잖아요. 그쵸? 페이지가 처음 열렸을 때 백엔드한테 데이터를 받아와요. 백엔드한테 데이터를 받아와요. 그래서 이게 제이슨에 복사됐고 이 제이슨이 상태값에 들어갔죠. 그리고 포스트라는 방식으로 저장을 하면 이게 백엔드한테 다시 저장이 됐다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화면은 안 바뀌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처음 실행 시 백엔드의 데이터를 받아왔다는 거는 데이터를 복사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원본한테 저장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얘는 변경이 됐죠. 변경된 게 복사본에 반영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백엔드한테 저장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내가 받아온 여기에도 반영을 해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반영하느냐? 백엔드한테 다시 한번 받아온다. 1번. 백엔드한테 다시 한번 받아온다. 아니면 2번. 저장을 하고 나면 백엔드가 저장된 결과 이렇게 출력해 준다 그랬죠. 이거를 맨 처음에 복사했었던 이 디파트먼트에다가 끼겨 넣어준다. 자, 그래서 처리가 끝나면 AJAX의 요청 결과를 상태값에 반영합니다. set department라고 하면 펑션에서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값, 현재 저장되어 있는 값이 들어오죠. 그리고 전달되는 파라미터 current는 현재 상태값, 여기서 리턴하는 값이 새로운 상태값으로
갱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상태값은 학과 목록이죠. 그 다음에 AJAX의 처리 결과로 받은 제이슨은 저장된 학과 하나의 내용이에요. 이거를 기존의 학과 목록에 끼워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current.concat 배열이 있고 콘캣이 있고 원소가 있으면 배열의 원소 삽입입니다. 추가. 요 기능을 쓸 거예요. 그래서 current.concat에다가 제이슨을 넣어줘요. 자, 주석을 제가 여기 위로 옮길게요. 왜냐면 주석이 있으면 코드 정리가 안 돼서. 자, 이런 루틴인 건데 한 줄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코드 좀 줄여야죠. 화살표 함수로 줄이고 괄호 하나 빼고 펑션 키워드 빠지고 파라미터 하나밖에 없으면 파라미터 감싸는 괄호 없어도 되네요. 빠지고 코드가 이렇게 준다고요. 그러니까 이 코드 한 줄에 이만큼의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게 요즘 자바스크립트예요. 제가 아마 이 얘기를 되게 많이 드렸을 텐데 아직도 헷갈리실 거예요. 적응에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럼 상태값이 갱신되니까 화면에 출력되는 내용은 어쩌겠어요? 알아서 바뀌겠죠. 자, 여기 사이에 선 하나 그릴게요. 자, 그럼 이제 새로 고침하고요. 프론트 엔드 G강의실이라고 해보죠. 그럼 이제 백엔드한테 저장하고 그걸 상태값에 갱신하니까 추가가 되는 거죠. 이제 누를 때마다 추정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튼 하나가 누를 때마다 백엔드에 저장해주세요라고 데이터 보내고 결과 받아서 상태값 업데이트까지 되게 많은 처리가 들어가는 게 버튼 하나예요. 그래서 기획 파트에서 버튼 하나 추가해주세요 5분이면 되죠라고 하면 개발자들이 뒷목 잡고 쓰러지는 이유가 이래서 그래요. 왜냐면 지금 우리는 백엔드는 안 건드리고 그냥 하는 건데 만약에 실제 개발단이라고 하면 백엔드도 고쳐야 되지 연동 체계도 다 바꿔야 되지 난리가 나요 진짜. 여기까지를 제가 스텝 3로 다시 저장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미지 3개를 만들었거든요. 스텝 1은 전교시에 실습하셨던 거고요. 스텝 2는 이제 여기 밑에 테이블만 추가한 거. 그 다음에 스텝 3는 입력 폼을 추가하고 잠시만요. 저한테 좋은 게 있네요. 자, 스텝 2에서는 출력했던 거를 주석으로 막고 그 다음에 테이블 분만 추가된 거예요.
이게 스텝 2고요. 그 다음에 스텝 3는 이제 이벤트를 추가해야 되니까 유즈 콜백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데이터 추가를 위한 서브밋 이벤트가 구현이 됐고요. 그리고 이걸 추가하기 위해서 입력 폼 부분이 추가됐습니다. 네, 이렇게 체크하면 조금 더 단계 저장하기 좀 나으시겠죠. 이렇게 해서 디파트먼트라는 이름으로 얘를 따로 압축을 해서 다시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도 이 내용을 이제 처음 수업을 할 때는 그냥 실습 파일 하나에다가 이 모든 단계를 다 때려 박았어요. 오늘 받으신 파일이 그거예요. 근데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단계별로 쪼개지 않으면 이제 내용 전달이 잘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저도 이제 깨달아서 이렇게요. 오늘은 요거까지만 할게요. 네, 수정 삭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데이터 파일이 몇 개가 더 있을 거예요. 데이터 안에 보시면 data.json 보시면은 디파트먼트뿐만 아니라 밑에 보시면은 뭐 프로페서도 있고요. 같은 이런 데이터를 오늘 수업 예제를 응용하셔서 재현을 한 번 정도 더 해보시면, 아니면 디파트먼트 다시 해보셔도 되고요. 보시면 이제 다음 시간 내용 전달하기에 조금 더 용이할 것 같아요. 프론트 개발은 사실 여기부터가 진짜예요. 우리가 어제까지 한 거는 그냥 퍼블리싱에 대한 리액트예요. 프론트엔드 개발이라고 하면 개발은 모른지 데이터 처리가 들어가야 돼요. 네,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